두만강을 건넌 청년, 꿈을 이루다. 절망의 시작. 김준혁이 22살이 되던 해겨울, 북한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은 혹독한 추위와 함께 굶주림이 엄습했다. 배급은 이미 몇 달째 끊어진 상태였고 옥수수죽조차 구하기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이미 3년이 흘렀다. 준혁아, 너라도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가늘어진 목소리는 그의 가슴을 찢었다. 마지막 남은 곡식을 준혁에게 주며 어머니는 말했다.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너만이라도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보거라. 준혁은 마을 사람들이 속삭이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 있고 그곳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하지만 국경을 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고 운 좋게 중국에 도착해도 공안에 잡히면 북송되어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있으면 어머니와 함께 굶어 죽을 것이 분명했다. 준혁은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결심을 굳혔다. 살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탈출해야 했다. 절망적인 여정. 2001년 2월 한겨울 새벽 3시 준혁은 얼어붙은 두만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강물은 완전히 얼어 있었지만 얼음이 깨질 위험이 있었다. 북한 국경 경비대의 순찰이 지나간 틈을 노려 그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어갔다. 딱, 딱, 딱. 얼음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반대편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그의 온몸은 추위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였다. 중국에서의 삶은 북한보다 더 절망적이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허드렛일을 전전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중국어를 모르는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었다. 야, 조선족, 여기서 뭐 하냐? 어느 날 공안이 그를 발견했다. 준혁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골목길을 누비며 하수구를 기어가며 때로는 쓰레기통에 숨어 하루 종일 버티기도 했다. 3일 동안 굶으며 숨어 있다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던 중 한국 선교사를 만났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까? 선교사의 물음에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한국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몽골 국경까지 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몽골에서도 시련은 계속됐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일주일을 굶으며 한국 영사관을 찾아 헤맸다. 발가락은 동상에 걸렸고 온몸이 부어올랐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새로운 시작의 무게. 2002년 여름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았지만 사회에 나와보니 현실은 냉혹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의 벽은 높았다. 말투가 이상하다. 믿을 수 없다는 시선들.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도 번번이 거절당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착금 600만 원으로 월세방을 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고작 3만 원뿐이었다.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온 자유의 땅인가? 좌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준혁은 3만 원으로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중고 의류 몇 벌을 사서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너무 비싸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팔리는 건 고작 몇 벌뿐이었다. 하루 수익은 1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라면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며 버텼다. 밤에는 24시간 인터넷 카페에서 영어를 독학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어 강의를 찾아보고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구해서 밤새 공부했다. 언젠가는 이 영어로 큰일을 하겠다는 막연한 꿈 하나로 버텨냈다. 겨울이 되자 길거리 장사는 더욱 힘들어졌다. 추위에 떨며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손님은 없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팔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잦았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준혁은 두만강을 건널 때의 각오를 떠올렸다. 그리고 북한에 남겨둔 어머니 생각에 다시 힘을 냈다. 꿈을 향한 첫걸음. 2003년 봄, 전환점이 찾아왔다. 영어 공부를 1년 넘게 계속한 덕분에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준혁은 동대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Korean traditional clothes. Very good price. 서툰 영어였지만 외국인들은 신기해했다. 한복과 전통 소품을 소개하며 판매하자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하루 수익이 5만 원, 10만 원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성공의 실마리를 찾은 준혁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명동, 인사동까지 활동 반경을 넓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인삼, 김치, 전통차 등 한국 특산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4년 준혁은 작은 사무실을 얻고 본격적인 무역업에 뛰어들었다. 낮에는 상품을 소싱하고 밤에는 해외 바이어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영어 실력도 날로 늘어 간단한 비즈니스 미팅도 가능해졌다. 첫 해외 수출은 미국의 작은 아시아 마켓이었다. 인삼차 100박스를 보내는 것이었는데 서류 작업부터 통관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실수로 서류에 오타를 내서 통관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결했다. Thank you so much. The products are excellent. 첫 바이어로부터 온 이메일을 받았을 때 준혁은 눈물이 났다. 3만 원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이 된 것이다. 시련 속에서 피어난 성장. 하지만 사업이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2005년 큰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준혁은 3개월치 월세도 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변호사 비용도 없어 직접 법률 서적을 사서 공부하며 소송을 준비했다. 이 정도로 무너질 나는 아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각오를 떠올리며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새벽 5시까지 법조문을 공부하고 낮에는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며 버텼다. 결국 소송에서 승리했고 밀린 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2006년부터는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한국 제품을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양방향 무역을 시작했다. 중국어도 독학으로 익혀 직접 중국 공장들과 거래했다. 사장님 중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중국 파트너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준혁은 뿌듯했다. 북한에서 배운 한문 지식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많은 무역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준혁의 회사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거래처들은 결제를 미뤘다. 하지만 준혁은 이를 기회로 봤다.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기회도 있다. 그는 경쟁업체들이
포기한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찾아 아프리카와 남미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한국 제품의 품질은 정말 훌륭합니다. 케냐의 바이어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다른 업체들이 꺼리는 신흥시장이었지만 준혁은 직접 현지에 가서 시장을 조사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번역 앱과 몸짓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2009년 말 회사의 매출은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 50% 증가했다. 직원들은 준혁의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에 감탄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라는 것을.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준혁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수출입을 넘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꿈을 품었다. 그는 세계 각국의 파트너를 만들어가며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베트남의 한 공장장은 준혁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국인 중에서도 이렇게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준혁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파트너들은 더욱 그를 존경했다. 그의 인생 스토리 자체가 신뢰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2012년 준혁은 인도 뭄바이에 첫 해외 지사를 설립했다. 한국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물류 루트를 개발했다. 복잡한 통관 절차와 현지 법규를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Mr. Kim, you are not just a businessman. You are a survivor. 인도 파트너의 말이었다. 준혁의 끈질긴 노력과 성실함은 현지에서도 인정받았다. 시련의 연속과 극복. 2014년 준혁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주요 거래처인 중국 공장이 환경 규제로 갑자기 문을 닫은 것이다. 6개월치 물량을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공장이 문을 닫자 손해 규모는 5억 원에 달했다. 사장님,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했다. 하지만 준혁은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았다. 베트남과 태국의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섰고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의 거래선을 확보했다. 위기는 항상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이것이 준혁의 철학이었다. 북한에서의 굶주림, 중국에서의 도망자 생활, 한국에서의 편견까지 모든 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2015년에는 물류 IT 시스템을 도입했다.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줄 몰랐던 준혁은 밤새 프로그래밍 책을 읽으며 시스템을 이해했다. 배우지 못할 것은 없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기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꿈의 실력. 2016년 준혁의 회사 글로벌 브릿지는 연 매출 50억 원을 넘어섰다.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에 지사를 두고 전 세계 30여 개국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도 80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따로 있었다. 2017년 마침내 중국에 있던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준혁이 탈북한 후 중국으로 넘어와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준혁은 즉시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1년 후 어머니와 재회했을 때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16년 만에 재회였다. 성공의 완성. 2019년 글로벌 브릿지는 AI 기반 물류 플랫폼을 론칭했다. 준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젊은 개발자들을 영입했고
직접 코딩도 배웠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50대에 파이썬을 배우시다니. 개발팀 직원들의 감탄사였다. 준혁에게 배울 수 없는 것은 없었다. 생존을 위해 계속 배워온 그에게 새로운 기술은 그저 또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준혁의 회사는 오히려 성장했다. 비대면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가 구축한 디지털 물류 플랫폼이 빛을 발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여전히 유효했다. 2021년 글로벌 브릿지의 연 매출은 100억 원을 돌파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올해의 무역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상식장에서 준혁은 말했다. 20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는 단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3만 원으로 시작할 때도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2022년 준혁은 탈북민 정착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무역 업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형님, 저도 형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젊은 탈북민이 물었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너에게도 두만강을 건널 용기가 있었잖아. 그 용기면 충분해. 2023년 현재 글로벌 브릿지는 연 매출 150억 원, 직원 20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준혁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영어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 사무실 벽에는 두만강 사진이 걸려 있다. 그 앞에서 준혁은 매일 다짐한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시련에 감사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 어머니는 이제 서울의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히 지내신다. 가끔 준혁에게 말씀하신다. 준혁아, 내가 자랑스럽다. 그때 널 보낸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북한의 절망적인 현실에서 시작해 3만 원의 미천으로 길거리에서 시작한 장사꾼은 이제 글로벌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기업가가 되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시련을 성장으로 바꾼 인생 역전의 드라마였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두만강을 건넌 그 청년의 꿈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옥 같은 현실을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김준혁의 이야기다. 1점. 두만강을 건너며 김철수가 겪는 23살이 되던 해, 겨울,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정치범으로 끌려간 지 3년째였고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 남은 것은 15살 여동생 영희뿐이었지만 그녀마저 먼저 보내야 했다. 형, 꼭 살아서 나를 데리러 와요. 영희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2월의 두만강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철수는 밤 2시경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틈을 노려 강변으로 다가갔다. 얼음 위를 기어가는 동안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다리에 총알이 스쳤지만 그는 계속 달렸다. 2점. 중국에서의 악몽. 중국에 도착한 철수는
조선족 마을에서 하루를 숨어 지냈다. 다리 상처를 대충 치료한 후 한 조선족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안전한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은 덫이었다. 이놈, 북한에서 왔구나. 우리가 돈 많이 받고 팔아줄게. 중국인 브로커들이 철수를 납치했다. 그들은 철수를 창고에 가두고 며칠 동안 굶겼다. 탈북자들을 인신매매하는 조직이었다. 철수는 다른 탈북자 여성 2명과 함께 갇혀 있었다. 그중 한 명인 순이는 임신 8개월이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빌어야 해. 순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브로커들은 철수를 산둥성의 한 벽돌 공장에 팔았다. 하루 16시간씩 벽돌을 나르며 월 30위안의 임금을 받았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혔고 이번에는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받았다. 3개월 후 결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철수의 첫 번째 탈북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3점 북송과 첫 번째 감옥. 2005년 4월 철수는 다른 탈북자 12명과 함께 북송되었다. 국경을 넘자마자 보위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배신자들아, 조국을 버리고 중국 놈들에게 빌어먹으려 했구나. 보위부 취조실에서 철수는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받았다. 의자에 묶인 채로 계속 서 있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고개를 떨어뜨리면 몽둥이가 날아왔다. 손톱 밑에 바늘을 찔러 넣는 고문도 받았다.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나? 한국 첩자들과 접촉했나? 돈을 얼마나 받았나?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반복했다. 철수는 진실을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결국 철수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일반 교화소로 보내졌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청진교화소는 지옥이었다. 삼평 남짓한 감방에 15명이 갇혀 있었다. 누워서 잘 수도 없었고 앉아서 잘 수밖에 없었다. 화장실은 감방 한쪽 구석의 양동이가 전부였다. 악취가 진동했다. 용변을 보려면 허락을 받아라. 간수 김상철이 고함쳤다. 그것도 하루에 2번만이다. 식사는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쌀겨와 풀이 섞여 있었다. 철수는 2달 만에 20kg이 빠졌다. 동료, 죄수 중에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철수는 뜻밖의 온정을 만났다. 간수 리성호는 다른 간수들과 달랐다. 밤에 몰래 와서 죄수들의 다리를 펴게 해주었다. 조용히 해라. 5분만이다. 리성호는 속삭였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다리가 썩는다. 그는 때로 옥수수 가루를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다. 자신의 식량 배급에서 떼어낸 것이었다. 왜 그러십니까? 철수가 물었다. 너희도 사람이니까. 리성호의 대답은 간단했다. 8개월 후 철수는 석방되었다. 하지만 감시가 붙었고 다시 탈북을 시도하기까지 2년을 기다려야 했다. 4점 두 번째 탈북과 더 큰 절망. 2007년 9월 철수는 2번째 탈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 브로커에게 금반지 2개를 주고 안전한 루트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다시 배신당했다. 중국에서 보름을 숨어 지내던 중 공안에 체포되었다. 북송된 철수는 이번에는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상습 도강자로 분류되어 회령보위부 구치소로 보내졌다. 이곳은 정치범 수용소 다음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5점 회령보위부 구치소의 지옥. 구치소의 11호 감방은 4평도 안 되는 공간에 22명이 갇혀 있었다. 모두 탈북 시도자들이었다. 잠을 잘 때는 모두가 옆으로 누워 숟가락처럼 겹쳐서 자야 했다. 누군가 뒤척이면 모두가 뒤척여야 했다. 김영수라는
50대 남성은 세 번째 탈북 시도로 잡혀온 사람이었다. 그는 고문으로 인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 밤마다 아내야,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아내는 첫 번째 탈북 때 두만강에서 빠져 죽었다고 했다. 가장 어린 죄수는 박민수라는 19살 청년이었다. 어머니를 찾아 중국으로 갔다가 붙잡혔다. 그는 매일 밤 울었다. 형님들, 저 꼭 엄마 찾을 거예요. 꼭. 민수의 다짐을 들으며 철수의 가슴도 아렸다. 간수장 한철민은 특히 잔혹했다. 그는 죄수들을 개돼지라고 불렀고 조금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몽둥이로 때렸다. 어느 날 민수가 설사로 허락 없이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한철민에게 발각되었다. 이 개새끼가 허락도 없이. 한철민이 민수의 머리를 양동이에 쳐박았다. 다시는 못할 거지? 민수는 의식을 잃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6점. 절망 속에서 만난 천사.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간수 중에 박정남이라는 40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간수들과 달리 죄수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했다. 얘들아, 오늘 찬바람이 많이 부네. 감기 조심해라. 박정남이 순찰을 돌며 말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박정남은 몰래 뜨거운 물을 가져왔다. 양동이에 담긴 따뜻한 물이었다. 발 좀 담가라. 동상 걸리면 안 된다. 그녀가 속삭였다. 죄수들은 돌아가며 발을 담갔다. 몇 달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그 순간 감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박정남은 가끔 의료품도 몰래 가져다 주었다. 민수의 머리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며 말했다. 아들놈이 너와 같은 나이란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이런 일이 발각되면 박정남도 처벌받을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죄수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다. 7점. 동료를 지킨 여인. 같은 감방에 있던 리명숙이라는 30대 여성은 철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명숙은 딸을 찾아 중국으로 갔다가 붙잡혔다. 중국에서 팔려간 딸을 구하려던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보위부 요원들이 감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와 접촉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실제로는 이영철이라는 40대 남성이 그 선교사를 만났었다. 하지만 영철은 심장이 약해 고문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누가 선교사를 만났나? 자백하지 않으면 모두 고문받는다. 보위부 요원이 소리쳤다. 그때 명숙이 일어났다. 제가 만났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놀랐다. 명숙은 선교사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영철을 살리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한 것이었다. 명숙은 그날 밤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다음 날 감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손톱이 뽑혀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했소? 영철이 울먹이며 물었다.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살아서 가족을 만나세요. 명숙이 피를 토하며 대답했다. 명숙은 그 후 일주일 더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거짓 자백을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철수는 그 후 명숙을 다시 볼 수 없었다. 8점. 또 다른 간수의 연민. 감방에는 최영호라는 60대 노인이 있었다. 그는 중국에서 당뇨병 약을 구하려다 붙잡힌 사람이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썩어가고 있었다. 냄새가 심했지만 아무도 그를 멀리하지 않았다. 간수 정광수는 처음에는 냉정했다. 하지만 영호 노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마음이 움직였다.
어느 날 밤, 그는 몰래 설탕 몇 덩어리를 가져왔다. 영감, 이거라도 먹어라. 기운 좀 내야지. 정광수가 설탕을 건네며 말했다. 고맙소. 간수님, 왜 이런 일을? 영호가 떨리는 손으로 설탕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도 당뇨셨거든. 정광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후 정광수는 가끔 의료용 붕대를 가져다 영호의 발을 감아주었다. 다른 간수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했다. 영호는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정광수의 이름을 불렀다. 9점 감방 안의 작은 공동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죄수들 사이에는 끈끈한 연대가 형성되었다. 김대호라는 30대 남성은 중국에서 목수일을 배웠던 경험이 있었다. 그는 감방에 부서진 벽을 몰래 보수해 주었다. 형님, 이렇게 하면 바람이 덜 들어와요. 대호가 옷감으로 틈을 막아 주었다. 박성준이라는 20대 청년은 글을 잘 썼다. 그는 다른 죄수들을 위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신 써주었다. 물론 실제로 보낼 수는 없었지만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어머니, 아들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성준이 철수를 위해 써준 편지의 첫 줄이었다. 조금씩 나누어 먹는 옥수수죽,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는 손길, 춥지 않도록 등을 맞대고 자는 밤들, 그 모든 것이 철수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집점 탈출과 재체포. 1년 후 철수는 석방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감시가 붙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2009년 봄, 그는 세 번째 탈북을 결심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했다.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경을 넘었다. 중국에서 6개월을 숨어 지내며 한국행을 준비했다. 하지만 라오스에서 체포되어 다시 북송되었다. 11점. 더 깊은 절망의 나라. 세 번째 북송 후 철수는 온성군 보위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곳은 회령보다 더 악랄했다. 감방은 더 좁았고 고문은 더 잔혹했다. 이제 너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거다. 거기서 평생 썩어라. 보위부 요원이 협박했다. 철수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이 그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었다. 안은경이라는 5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중국에서 10년을 살다가 붙잡혔다. 중국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온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다. 내 아들은 지금 13살이에요. 한국말도 몰라요. 은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은경은 감방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절망한 사람을 위로했다. 어린 여성 죄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도 은경이 밤새 그녀를 안아주었다. 울지 마라. 딸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은경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런 은경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어느 날 보위부에서 그녀를 중국 첩자 혐의로 조사한다고 했다. 사실 은경은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다녔던 것이 문제였다. 12점 용기 있는 선택. 은경이 끌려가기 전날 밤, 그녀는 철수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중국에 있는 내 아들 김성민을 찾아주세요. 다음 날 은경이 끌려간 후 보위부 요원들이 감방에 와서 은경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안은경이 중국에서 뭘 했는지 아는 사람 있나? 교회에 다녔다는데 누가 증언할 수 있나? 죄수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사실 모두가 은경이 교회에 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형량을 줄여주겠다. 보위부 요원이 회유했다. 그때 박철호라는 40대 남성이 일어났다. 철호는
은경과 함께 중국에서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안은경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언합니다. 철호가 거짓말을 했다. 정말인가? 보위부 요원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네. 저는 그녀와 3년을 같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교회는커녕 중국인들과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철호의 거짓 증언 덕분에 은경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 되었다. 하지만 철호는 그 대가로 더 심한 고문을 받았다.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발각되었기 때문이었다. 13점 마지막 희망의 끈. 2010년 여름 구치소에 새로운 간수가 왔다. 이성철이라는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평양 출신으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곳으로 발령받았다. 처음에 성철은 다른 간수들과 똑같이 행동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14세 소녀 김미영이 감방에 오면서부터였다. 미영이는 어머니와 함께 탈북하려다 어머니만 두만강에서 실종된 채 붙잡혔다. 어린 나이에 혼자 이런 곳에 갇힌 것이었다. 미영이는 매일 밤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다. 엄마, 엄마는 어디 있어요? 미영이의 울음소리는 감방 전체를 슬프게 했다. 성철은 미영이를 보며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몰래 삶은 달걀 하나를 가져왔다. 너만 먹어라.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성철이 미영이에게 달걀을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미영이는 달걀을 둘로 나누어 옆에 있던 임산부 죄수에게 절반을 주었다. 그 모습을 본 성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후 성철은 가끔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비누, 수건, 때로는 사탕 한 개, 모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 것이었다. 14점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감방에는 특별한 사람이 또 있었다. 조영식이라는 50대 남성이었다. 그는 탈북 시도로 3번이나 잡혀왔지만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젊은 친구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가족들이 평생 기다린다. 영식이 자주 하는 말이었다. 영식은 감방의 정신적 지주였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움이 날 것 같으면 중재했다. 그는 또한 기억력이 뛰어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영식이 시작하는 옛 이야기, 시간은 모두가 기다리는 순간이었다. 잠시나마 이곳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영식에게는 특별한 버릇이 있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들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이었다. 아내 김순자, 아들 영호, 딸 영미. 그의 목소리는 기도하는 사람 같았다. 왜 매일 그러세요? 철수가 물었다.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영식의 대답이었다. 15점 생명을 구한 의사 죄수. 감방에는 이광수라는 40대 의사도 있었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치료해 주다가 붙잡혔다. 의료 장비도 약품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맨손으로 사람들을 치료했다. 어느 날 김민철이라는 30대 남성이 급성 복통으로 쓰러졌다. 맹장염 증상이었다. 제때 수술받지 못하면 복막염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간수님, 이 사람 병원에 보내주세요. 광수가 간수에게 애걸했다. 하지만 간수들은 죽으면 죽는 거다라며 무시했다. 광수는 결국 직접 나섰다. 소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숟가락으로 복부를 절개했다. 형님, 아파도 참으세요. 마취할 방법이 없어요. 광수가 떨리는 손으로 수술을 시작했다. 다른 죄수들이 민철의 팔다리를 잡고 있었다. 민철은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끝까지 버텼다.
기적적으로 수술은 성공했다. 민철은 살아났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민철이 광수의 손을 잡으며 울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게 의무야. 광수가 담담히 대답했다. 그 후 광수는 감방의 주치의가 되었다. 배탈난 사람에게는 소금물을 끓여주고 상처난 사람에게는 찢은 옷으로 붕대를 만들어 주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었다. 16점. 어머니의 마음. 박정남 간수는 점점 더 위험을 무릅쓰며 죄수들을 도왔다. 특히 위영이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위영아, 엄마가 꼭 살아계실 거야. 포기하지 마라. 정남이 위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느 날 정남은 큰 위험을 감수했다. 위영이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해열제를 몰래 가져다 주었다. 이거 먹어라. 금방 나을 거야. 정남이 약을 건네며 말했다. 간수님이 왜 저를? 미영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내 딸 나이야. 엄마 마음으로 하는 거다. 정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른 간수에게 발각되었다. 한철민 간수장이 정남을 불러들였다. 박정남, 너 죄수들과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한철민이 고함쳤다. 정남은 한 달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죄수들을 도왔다. 17점. 절망에서 피어난 우정. 감방에는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다. 최병철은 평양 출신의 전 당간부였고 신동혁은 농촌 출신의 농민이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점차 진정한 동지가 되었다. 병철은 당간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수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뛰어났다. 그는 다른 죄수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한철민이 오늘 기분이 안 좋다. 모두 조심해라. 병철의 경고로 많은 죄수들이 불필요한 폭력을 피할 수 있었다. 동혁은 농사일로 단련된 강한 체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약한 죄수들을 몰래 업어주고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이야. 함께 살아남아야 해. 동혁이 자주 하는 말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노인 죄수 한 명이 체온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다. 모두가 둘러싸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밤새 돌아가며 노인을 안아주었다. 노인은 그날 밤을 넘겼다. 18점. 예상치 못한 동매. 이성철 간수도 점점 변해갔다. 미영이의 순수함과 다른 죄수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성철이 철수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너 정말 자유를 찾아 떠난 거냐? 성철이 물었다. 네.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철수가 솔직히 대답했다. 성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나도 가끔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 그 후 성철은 더욱 적극적으로 죄수들을 도왔다. 그는 다른 간수들이 없을 때 감방 문을 열어주어 죄수들이 곡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다. 5분만이다. 다리 운동 좀 해라. 성철의 배려였다. 19점. 마지막 기세. 2년이 지난 어느 날 보위부에서 감방을 급습했다. 누군가 간수들의 특혜에 대해 고발한 것이었다. 정남과 성철의 행동이 발각될 위기였다. 조사관들이 감방에 들어와 죄수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누가 간수들에게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나? 솔직히 말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 죄수들은 모두 침묵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바로 한때 감방의 왕따였던 김철호였다. 철호는 처음 들어왔을 때 다른 죄수들의 음식을 훔쳐 먹어서
이용받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다른 죄수들이 그를 완전히 배척하지 않고 서서히 받아들여 주었다. 아무도 특별한 대우 받은 사람 없습니다. 간수들은 모두 규정대로 했어요. 서로가 거짓말을 했다. 조사관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정말인가? 내가 고발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른 죄수들도 서로의 말에 맞추어 증언했다. 결국 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정남과 성철은 무사했다. 그날 밤 철호가 다른 죄수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저를 인간 취급해 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20점. 네 번째 기회. 2011년 봄, 철수는 마침내 석방되었다. 이번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지 않았다. 감방 동료들의 거짓 증언 덕분이었다. 감옥에서 나온 철수는 달라져 있었다. 3년 반의 감옥 생활 동안 만난 사람들이 그를 변화시켰다.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고 온정을 베푸는 간수들.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 철수는 깨달았다. 인간의 선함은 어떤 악한 체제도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옥 같은 곳에서도 사랑과 연민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하지만 영희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여전했다. 2012년 여름, 철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탈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의 지혜를 활용해서 21점, 마침내 자유를 향해 네 번째 탈북은 성공했다. 철수는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을 통해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다. 2013년 1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명숙 누나, 은경 이모, 영식 아저씨, 제가 해냈어요. 그는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한국에 정착한 후 철수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22점. 약속의 실현. 2015년 철수는 마침내 영희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브로커를 통해 영희가 무사히 탈북하여 중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뻐서 울었다. 인천공항에서 영희를 만난 순간은 잊을 수 없다. 형, 정말 오셨네요. 영희가 철수의 품에 안겼다. 미안해. 영희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23점. 기억 속의 사람들. 철수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북한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 특히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일기를 썼다. 리명숙 누나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계실까? 박정남 간수님은 무사하실까? 이성철 간수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철수는 때때로 꿈에서 그들을 만났다. 명숙이 웃으며 잘 살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꿈. 정남이 미영이와 함께 자유로운 곳에서 사는 꿈. 성철이 간수복을 벗고 평범한 아버지가 된 꿈. 24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철수는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었다. 북한의 감옥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간수 중에도 인간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체제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선함은 더 강합니다. 그는 또한 안은경의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의 인권단체와 연결하여 수소문했다. 2017년 마침내 성민이라는 청년을 찾았다. 성민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철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은경의 생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은경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이름을 부르셨어요. 25점. 끝나지 않은 이야기. 철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지금도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탈북자 정착을 돕는 일도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의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지옥도 사람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어떤 고통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서, 그리고 언젠가 그들과 자유로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꿈꾸며, 박정남은 미영이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었다. 미영아, 내가 자유로운 곳에 가면 사람들에게 말해줘. 여기서도 사람들이 서로 사랑했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죽지 않았다고. 철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수야, 너만은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함경북도 청진의 작은 골목에서 태어난 김민수는 26살이 되도록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가 10살 때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옥수수 몇 알을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500달러면 안전하게 남쪽으로 보내주겠소. 브로커 최 씨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어머니가 몰래 감춰둔 돈과 외할머니의 금반지까지 팔아 모은 돈을 건넸다. 어머니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압록강 얼음 위에서 돌아본 고향 땅은 하얗게 눈에 덮여 있었다. 하지만 중국 땅을 밟자마자 현실은 달랐다. 계획이 바뀌었소.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여기서 끝이요. 최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런 돈은 없습니다. 민수가 절규하자 최 씨는 그의 가방을 빼앗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사흘간 굶은 채 숨어 지내며 민수는 공안들의 수색을 피해 야산을 헤맸다. 발가락이 얼어붙고 입술이 터져도 멈출 수 없었다.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제3국을 거쳐 남한에 도착하기까지 8개월. 그 긴 여정 동안 민수는 수업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버텨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쥐었다. 드디어 자유구나. 서울역 대합실에서 첫날 밤을 보낸 민수의 주머니에는 3만 원이 전부였다. 하나원에서 받은 정착금도 곧 떨어져 갔다. 북한 출신이시군요. 면접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희는 20번째 거절이었다. 사투리를 고치려 해도 진장하면 자꾸 튀어나왔고 학력을 증명할 서류도 없었다. 결국 찾은 일은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다. 야, 북한 새끼, 빨갱이가 여기서 뭐해? 현장 노동자들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을 찔렀다. 40kg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지고 15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하루에 200번. 손바닥에는 물집이 터져 피가 흐르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고시원 2평 남짓한 방에서 혼자 먹는 저녁은 항상 컵라면이었다. 어머니는 뭐 드시고 계실까? 창문 밖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핸드폰으로는 국한에 전화할 수도 없었고 편지를 보낼 방법도 몰랐다. 어느 날 현장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병원비도 없는데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탈북을 후회했다. 차라리 북에서 어머니와 함께 굶어 죽을 걸. 베개를 적신 눈물은 차갑기만 했다. 15만 원을 받고도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돈으로는 어머니를 데려올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느 일요일 오후 장대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우산 없이 걷던 민수는 작은 교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들어오세요. 비를 피해 가세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손짓했다. 그녀의 이름은 박은혜, 24살의 간호사였다.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이거라도 드세요. 김치찌개 한 그릇을 건네며 그녀가 웃었다. 5개월 만에 맛보는 집밥이었다. 국물을 떠먹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털어놓자 은혜는 놀라지 않았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많이 그리우시죠? 오히려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민수의 굳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졌다. 예배 후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이 민수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은혜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픈 과거가 있었다. 저도 외로움이 뭔지 알아요. 은혜 씨 덕분에 저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고백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조금씩 사랑을 키워갔다. 눈 내리는 어느 저녁 민수는 은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와 함께 새로운 꿈을 꿔주실래요? 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번 돈을 모아 동대문구 작은 골목에 분식집을 열었다. 민수네 진짜 만두라는 간판을 직접 그려 달았다. 북한식 만두와 남한식 떡볶이를 함께 파는 독특한 메뉴였다. 이건 우리 고향 만두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민수의 정성스러운 설명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은혜는 병원에서 퇴근한 후마다 가게로 와서 설거지를 도왔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건네는 그녀의 미소는 가게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사모님도 너무 친절하세요. 단골 손님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행복했다. 어느 봄날 저녁 민수는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은혜야, 결혼해줄래? 가난하지만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은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벽 5시부터 만두를 빚어 준비하고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진짜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1년 만에 두 번째 가게를 열 수 있었고 3년 후에는 세 번째 가게까지 운영하게 됐다. 아빠 5살 된 아들 희망이가 달려와 안겼다. 은혜가 임신했다고 알렸을 때 그 기쁨을 민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우리 희망이 아빠가 할머니 데려올 거야. 매달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 어머니께 100만 원씩 송금했다.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이제 민수는 탈북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착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다. 형, 저도 형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가게 앞에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민수는 은혜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을 만나서 진짜 행복해. 나도 사랑해. 절망의 끝에서 만난 사랑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희망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다.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었다.